정부가 어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워낙 광범위합니다. 방송 시간 내에 이걸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가장 관심이 많이 쏠리는 부동산 부분만 따로 떼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와 함께 2023 경제정책 방향 중 부동산 분야 진단해 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복잡하고 어려워서요. 하나하나씩 밑줄을 그어가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자, 1년의 경제정책 방향 1년에 2번 발표합니다. 내년 경제가 1%대 저성장 할 거다 이렇게 내다봤고요. 그래서 규제는 풀고 경제체질 개선해서 이 위기 넘기겠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어제 경제정책 방향 특히 부동산 정책 발표를 했는데요. 총평부터 좀 부탁을 드릴까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는 시기에는 정부가 재정을 확대해서 서민들의 복지를 확대라든가 또 이런 경기 침체기에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 반대로 오히려 그 1조 원 이상의 순이익들을 내는 그런 초대기업들에 대해서 뭐 법인세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한다라든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그런 다주택 이 부동산 부자들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겠다라고 한다라든가 하면서 네. 또 반대로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뭐 공공임대 예산은 5조 7천억을 삭감한다든가 중소기업들 뭐 스마트런 공장 혁신하는 그런 예산을 뭐 다 깎아버린다든가 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예산을 다 깎아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취약계층에 지원해줘야 될 그런 복지라든가 지원 예산을 다 깎아버리고 있어서 네. 오히려 좀 거꾸로 가는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은 이제 이 정부가 믿는 거는 이제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려가지고 이제 그 낙수 효과에 의해서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하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 똑같은 정책을 실시해봤지만 했죠. 이렇게 예. 경기적 전망이 안 좋을 땐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네. 다 그 지원해준 혜택들을 가지고 사내에다 유보를 시켜가지고 사내 유보금은 뭐 4배, 5배, 10배로 늘어나는데 실제 투자나 고용 효과는 없었다는 거죠. 네. 반면에 이제 그런 감세 효과로 해서 재정 적자는 뭐 10조 이상 늘어나게 되니까 네. 결국 박근혜 정부 때는 뭐 담배세, 주민세, 근로소득 공제 같은 걸 축소하는 서민 증세를 통해 가지고 이걸 메꿨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진단도 좀 문제인 거고 과거에 어떤 이미 실패했던 정책을 좀 다시 그냥 리바이벌해서 재판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경제 위기 1%대 저성장하니까 이럴 때일수록 서민들을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오히려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를 통해서 낙수 효과를 노리겠다라고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보니까 그건 효과 없었다. 이미 경험이 있는데 또 다른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요. 자, 그 전반적으로 경제 정책은 그러하고 부동산 관련된 정책도 굉장히 여러 가지 아주 촘촘하게 내놨는데요. 여러 가지를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뭐 쉽게 얘기하게 되면 이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니까 다주택자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여서 경기를 이제 부양해 보겠다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들을 예.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의 전문가들이잖아요. 이렇게 투자 전문가들, 선수들. 전문가들이 다주택자들을 이제 시장으로 유입을 해서 네. 그들이 이제 투자 목적으로 주택들을 많이 구입하도록 해가지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 보겠다 이제 그런 이제 정책적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먼저는 이제 실효성이 문제입니다. 실효성. 주택자들이 이런 상황 하에서 금리도 올라가고 가격이 막 떨어지는 이런 시점에서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주택들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겠느냐라는 네. 거죠. 그래서 별 실효성이 없다. 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주택 가격이 바닥을 이제 쳤을 때 아마 내년 하반기나 그 후년 이제 상반기 정도는 바닥을 칠 가능성이 있을 텐데 네. 그때는 그러면 주택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네. 또 그러한 시점에 있어서는 이런 다주택자들이 주도하는 시장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다주택자들이 주도를 하면서 또 집값이 또 금방 올라가면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려고 할 때는 또 집을 사기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네.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에서 이런 다주택 투자 수요, 투기 수요 중심으로 이제 다시 또 왜곡시켜 놓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아니면 벌써부터 뭐
그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은행 뭐 금리가 올랐으니까 대출해서 집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현금 많이 가진 분들이 소위 강남 부동산 줍줍 하러 다닌다 이런 얘기들이 횡행해요 지금. 자, 이제 아주 예외적인 뭐 이렇게 어떤 투자성이 있는 그런 부동산들을 매입한다라는 것이지. 네, 그렇게 지금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음, 다주택 투기 수요자들이 시장에 대거 몰려와서 이 가격 떨어지는 것들을 부양해서 막을 거다. 뭐 그런 것들은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 걸 기대하기는 어렵다. 자, 이 사실은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해야 된다. 즉 그 경착륙해서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져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이 금리가 많이 인상되니까 굉장히 큰 가계부채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연착륙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번에 내온 정부 정책은 그런 연착륙에는 도움이 될까요?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이렇게 연착륙이 또 쉽지 않은 점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네. 정책을 쓴다 그래서 연착륙이 될 수 있지는 또 의문이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어쨌든 갑자기 한꺼번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좀 그 슬라이딩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은 필요하니까 그런 걸 네. 위한 정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네. 결국은 그 주택 가격이라는 게 소득과 연계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 자기 소득으로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이 돼야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실수요자들이 네. 시장에 나서게 되기 때문에 음. 지금처럼 이제 너무 버블이 심한 그런 상황 하에서는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 이 버블이 꺼지도록 하는 그런 과정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정부가 내놓은 거 좀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집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조치. 이거 1년 더 유예한다.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일단 이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팔도록 하고, 근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팔면 이제 다시 그 돈을 가지고는 다시 또 시장에 뛰어들게 되거든요. 네.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제 취득세를 내려주는 거와 연계를 지금 해놓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취득세도 내려주고. 취득세를 이제 내는 것들을 상당히 중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내려주도록 해서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기존의 매물을 팔고 새로운 주택들을 다시 매입하도록 하는 그래서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유도하는 네. 그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은 이제 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다주택자들이 시장 상황을 지금 읽고 다 있는데 이런 네. 집값이 크게 떨어지는 시기에 과연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택 매입에 나설 것이냐에 있어서 실효성도 의문이 되고 네. 또 나중에 집값이 어떤 정도 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이런 다주택자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이 어렵게 돼버리는 시장 요건이 생긴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던 건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막 이런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각종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들을 완화해 줬는데 그 효과가 이제 몇 년 후에 한 2, 3년 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나타나면서 네. 결국 다주택자들이 주도를 하게 되다 보니까 네. 서울시에 있어서의 그 주택 그 자가 보유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세입자가 그렇죠. 더 많아지는 예. 결국은 주택을 새로 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다주택자들이었고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나쁜 부작용을 다시 재판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세금도 깎아줬고 그런데다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그 인정 비율인 LTV를 30%까지 허용하겠다. 즉, 이 돈 빌려주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하게 더 많이 다주택자들에게 빌려주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제 뭐 물론 이제 DSR이라는 또 다른 이제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를 완화하겠다는 것인지는 좀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결국 일정 정도는 이제 빚을 내 가지고 또 집을 사는 그런 것들을 정부가 지원해주겠다라는 것인데 이미 가계부채가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들을 겪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올랐고 네. 가계부채 비단 비율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와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그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계부채를 또 늘리려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뒷부분에 가서는 또 이 가계부채발의 어떤 경제 위기나 경제 침체 이런 것들을 초래할 위험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라. 세금도 깎아준다. 또 다주택 소유자를 우대하는 정책,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도 부활하네요. 이게 임대사업자한테 지원 많이 하면 임대료 깎아지고 서민들도 덕 본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실제로 임대 사업이 주된 목적인지 아니면은 이제 투자 목적으로 다주택들을 보유하면서 그 다주택 보유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이 세금 혜택들을 악용하는 것인지 그런 걸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임대 사업자로서 이런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예를 들면 미국의 뉴욕 같은 경우는 한 20년 이상을 이제 임대 사업으로 보유를 해야 됩니다. 장기 네네. 보유를 하게 이렇게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미국 연방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임대 사업자 지원 제도인 이제 LIHTC라고 그러는데 저소득층 주택 세금 감액 제도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10년 네. 동안 임대소득세를 감면해 주는데 그런 경우는 신규 주택을 확보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해줍니다. 네네. 그것도 저소득층용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용으로 뭐 40%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이제 혜택을 주거든요. 근데 네. 우리는 신규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음. 기존 주택을 매입만 하더라도 세금 혜택을 주거든요. 임대사업자로서. 그럼 이게 과연 임대사업 목적의 것에 지원을 해준 거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오히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나타났던 것처럼 이런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집들을 매입하면서 오히려 이 세금 혜택 제도들을 악용을 하는 그런 것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임대사업자로 인정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나라는 없거든요. 네. 이제 이번 재택 중에 하나는 이제 다시 또 그런 뭐 그 장기로 하기 15년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뭐 9억 이상의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도 그 고급 혜택을 아파트. 주겠다고 하고 있어서 과연 이게 임대사업자를 전문적인 임대사업자를 육성하려는 제도이냐 그런 점에서 있어서는 좀 의문이 있고 사실 다주택 투기에 대해서 어떤 뭐 어떤 언론에서 뭐 꽃길을 깔아줬다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잖아요. 꽃길을 깔아줬다. 예, 그런 다주택자들의 어떤 투기에 대해서 어떤 상당히 특혜를 주는 이제 이런 거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도 낮아진다면서요. 그럼 이제 재건축 활성화해서 주택을 더 시장에 많이 공급해라 이런 취지인가요? 그렇죠. 이미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한번 손을 봤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안전진단,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관수제도에 대해서 손을 보면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재건축 그 조합만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시공사들도 나서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재건축 하나 사업들을 하려면 몇 조 단위의 돈들을 갖다가 이제 조달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대형 건설사들도 하다못해 3천억도 조달을 못해서 롯데건설이 계획사의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채권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 대형 건설사들이 사업을 축소하고 있는데 예. 이런 규제를 완화해 준다고만 해서 그 대형 건설사들이 그 몇천억 조 단위의 돈을 조달해서 이게 참여할 거냐에 있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또 역시 이제 실효성도 의문이 있고 음.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데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슬럼화된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들이 잘 개발이 안 될 경우는 공공이 나서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LH나 이제 이런 SH들이 나서 가지고 잘 안 되고 있는 공공 재개발 같은 것들을 추진한다라든가 공공 네.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감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중소 네. 건설사들을 위해서. 네. 근데 오히려 지금 이제 뭐 공공 임대 예산 5조 7천억을 전부 삭감해 버리고 또 LH나 이런 데는 구조 조정해서 사업을 축소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네. 결국 부동산 시장 상황하고는 이제 이 정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을 위해서 세금도 깎아줘, 대출도 더해줘, 임대사업자들 지원하거나 재건축 완화해주는 제도도 바꿔줘. 이거 뭐 전면적인 지원인 것 같은데 이게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 좋다. 뭐 극약 처방이라도 한다 싶은데 계속해서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다시 하락하는 국면으로 가면 실수요자들은 무슨 뭐 대책이 뚜렷한 게 없지 않나요? 다주택자들은 이렇게 뭐 혜택을 제도와 세제 혜택을 본다고 하지만 실수요자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두 가지 비판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단 다주택 투기나 네. 시공사들이 이런 혜택을 준다고 해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지고 경기를 부양시켜 줄 거냐? 실효성 없다. 회의적이고 네. 실효성도 없고 예. 일정 기간 후에 이제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이제 시장이 정상화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실수요자들이 다주택 투기 수요자들에게 경쟁에서 이기기가 어렵거든요. 완전히 휘둘리는 거죠. 예. 그쪽이 다 전문성은 더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다시 급하게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해야 되는데 네. 그때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경험을 해봤지만은 그런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투기 규제하는 정책들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들이 굉장히 굉장히 어렵다는 어렵습니다. 거죠. 예. 그럼 결국은 다주택자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음. 시장이 왜곡돼서 실수요자들이 또 내 집 마련의 꿈들은 실현되기 어렵게 되는 그런 왜곡 현상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네.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들은 결국 부자들 배만 불려주는 거 아니냐, 이런 임대사업자들 같은 이런 비판 야당에서도 하고 있고 또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그 실수요자들은 그러면은 어떤 대책을 지금 스스로 자구책을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될까요? 뭐 이럴 때는 이제 어쨌든 국회가 좀 논의를 해서 예. 그리고 이런 뭐 공공임대 예산 같은 걸 늘려가지고 어쨌든 지금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을 살려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인 임대차를 확보하려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공공임대 같은 걸 더 확보한다든가 네. 그런 이제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도 이런 임대료를 좀 안정시키려는 그런 네. 정책을 좀 쓴다든가 이런 정책들이 좀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면서 해줘야 되는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 융자 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민주당이 강조해온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 임대 융자 사업 등은 사업 확대를 위해 6,6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정이 우리 실수요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좀 지켜보고 분석해 봐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이었습니다.